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두 젊은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였죠. 과학수사대 경찰관들과 소방조사관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장례는 경상북도 청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빈소는 문경의 한 병원에 마련됐고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 또 두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에도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향소를 찾아 함께 애도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화마와 싸우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방관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개선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죠. 잠시 후 영양군 농촌경제과 김동교 에너지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게 가벼운 이슈인가요? 좀 하나만 간단히 좀 짚고 가죠. 좀 황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설을 맞아서 각계각층의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불교계 보낸 선물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 그림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포장지에. 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장지에 들어간 디자인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산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들이 많으셔서 그림 내용 중에 십자가가 들어가고 이제 교회 성당 모습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 표장지로 포장된 그 선물을 불교계에 보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좀 존중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를 꼭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이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이게 2020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년에? 한교안 당시에 2020년이 맞죠?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황교안 당시 대표가 그때는 자유한국당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표가 본인 명의로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때는 육포를 보냈어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육포를. 그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문제고 좀 세심함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 포장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특정 종교를 이렇게 드러내는 포장지를 꼭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 이게 너무 많아서 선물이 세심하게 볼기가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적인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종교적 색채가 들어있는 포장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가 많이 좀 불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실이 선물 하나 이런 게
좀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록도 환우들이 직접 그리는 거라고. 근데 그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네, 맞습니다. 다른 데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하필이면. 전에도, 얼마 전이죠. 1, 2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왜 농민에게 견과류 선물 보냈는데 맞아요. 그게 수입산이어서 또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뭐 대통령이 챙길 문제는 아닌데 그 밑에 그 실무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그럼요. 그래야죠. 그것 때문에 괜히 대통령실이 이 비판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물 주고도 욕을 먹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심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나저나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보셨겠지만 문경에서 우리죠. 화재 맞아요. 사고로 이제 젊은 소방관 또 2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다양한 반응과 대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각 당 대표들이 또 조문을 왔다 갔는데요. 더 이상은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장비 좀 잘 만들어주겠다. 그다음에 시스템 잘 만들겠다. 말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방관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무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여자 대표들 가가지고 전부 다 그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소방관들이 오래된 장비 계속 사용하고 그거 다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사용 이런 경우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 생명 구하러 들어가는데 본인 목숨이 위험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이제 생명 구하러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람은 또 없어서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 파악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은 소방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안타까운 죽음 맞이하는 경우 이제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군인들, 뭐 경찰, 소방관 등등해서 대부분이 다 또 젊은 사람들이고 해서 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총선 60여일 앞으로 2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도 지금 안 돼서 우리 지역도 지금 안 된 곳이 좀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서 전당원 투표에 붙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뭐 뉴스가 또 나왔네요. 이거 모든 권한을 정권을 이재명 대표 결정하에 최고위에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대표에게 그렇습니다.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당무위에서 결정을 할지 중앙위에서 할지 아니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네요. 우리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 병리평이 맞다, 연동형이 맞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 명분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연동형을 시작했던 취지 자체가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전체 받은 표, 정당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연동형이 도입이 됐고, 지난 선거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위성정당을 방지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훼손이 된 거죠, 의미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법이 시간도 얼마 없는데 통과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명확합니다.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병리평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연동형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현 체대로 하든 아니면 병리평으로 돌아가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른 건 지금 협상을 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다른 방안을 내고 예컨대
지금의 연동형이 아니라 유성정당 방지법을 낸다 한들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받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예, 저는 받을 맞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논의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상태로 가면요, 그냥 예전의 제도로 치를 수밖에 없고 유성정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병리평이죠. 그 당론이 그렇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연동형 갈 수도 있으니까 엊그제인가요? 그 위성정당 지금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 민주당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연동형이 나은 것, 연동형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동형이 저는 연동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건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 만드니까 그래서 병리평이 낫다고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낫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없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거 공약이다. 몇 번이나 언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연동형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설사 몇 석 손해를 봐도.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가능하냐의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도 못 만들고 민주당도 못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걸 합의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아무리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으로 가고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다 해도 그게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 그나저나 이거 더 이상 끌면 안 되고 조만간에 그렇죠. 이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명분을 얻으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으로 하고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요. 예. 1, 2주 내에 결정되겠죠. 더 이상 끌면 안 될 것 같고. 돼요. 그럼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 2주 내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고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또 거론을 했는데 중위소득 기준에 맞추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회의원 세비가 이제 대략 1억 5천 정도 되는데 연봉이 이걸 한 5천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민들 아마 다들 좋아는 할 텐데 동의를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 총선형 또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많은데요. 이거 정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입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연 300명 국회의원들이 여기 동의를 할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동의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죠. 아시아비 깎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실 한 의원실마다 보좌진이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9명, 그분들 연봉도 다 깎아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 당연하죠. 연봉이 더 높아요, 그러면. 보좌진들 연봉이. 그럼 같이 다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은 5천만 원 받는데, 예를 들면 보좌관이 7천, 8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4급 보좌관도 있고, 5급 보좌관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웬만해서 5천만 원 다 넘어요. 그리고, 그럼 시의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분들 깎아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그럼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야. 원래 재산이 있는 분들이야 5천만 원 받고도 생활하면서 의원 활동할 수 있지만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노동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냥 일반적 어떤 중위소득 정도의 소득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 그 사람들은 의원 활동하면서 부족한 가정 생계나 이런 걸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뇌물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단순히 돈을 깎는 것만이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실에 9명이나 되는 보좌진이 필요하냐. 외국 같은 이 유럽 같은 데는요. 그 보좌진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해요. 한 의원실에서 9명을 하지 않고. 지금 지방의회 비슷하네요.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굳이 그거를 개인이 9명이나 되는 보좌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비, KTX 같은 특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은 깎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9명의 보좌진 그 중에서는 왜 인맥 이런 걸 동원해서 그냥 그렇죠. 받아주는 경우도 좀 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보좌진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좀 일단은 좀 줄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지금 양당의 양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라고나 할까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주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86 청산 문제는 저는 그게 이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586 출신들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86 청산이 마치 민주당이 586의 세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지금 현역 의원 중에 586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째는 그게 문제고요. 586 이후에 들어온 분들도 많고 신인들이 거의 민주당한테 50% 정도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몇 분이 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586 출신들 중에. 이상호 의원도 생각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86으로 묶는 것 자체가 문제다. 두 번째, 그럼 586이 문제라면 586이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다선을 하는 게 문제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PK, TK, 영남권에서 오랫동안 다선한 분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586이 아니니까? 이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출신, 변호사 출신,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특정 직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5선, 6선, 7선 하면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랫동안 몇 선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용퇴를 요구하고 이런 건 저는 동의하고 찬성해요. 그러나 586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 독재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그런 비판을 불러온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이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캐치프레이즈 중에 검사 독재에 대한 문제가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들려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영양군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봉화군과 함께 영양군도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죠. 영양군은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영양군 농촌경제과 김동규 에너지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양군 농촌경제과 에너지팀장 김동규입니다. 예, 새 영양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봉화군에서 오래 준비해온 양수발전소 그리고 또 영양군에서 준비해온 양수발전소 두 곳 모두 함께 이제 유치가 이루어져서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민으로서.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오셨는데요. 우선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영양군에서는 우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영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을 제쳐두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유치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에 민간이 앞장서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지연되어 발표 일정이 늦어졌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위한 대의에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처음에는 어렵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개군 이래 최대 규모인 2조 1천억 원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양수발전소를 조기에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국비가 무려 2조 1천억 원이군요. 예, 사비가 2조 1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이제 2조 1천억 원 규모고 이걸 모두 다 국비로 하는 거죠? 국비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회에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수력원자력에서. 여기 혹시 영양군 그 군비도 좀 들어가나요? 아니요,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영양군, 봉화군 이렇게 함께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 두 군의 규모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선정된 영양군과 봉화군은 규모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나 차이 납니까? 네, 영양군의 사업 규모가 1000메가와트고 봉화군은 5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예.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을 살펴봐도 합천군이 900메가와트고 봉화군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지역은 모두 500메가와트로 영양군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1000메가와트면은 이제 1기가와트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예. 네, 그렇습니다. 봉화군의 2배나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기존의 뭐 양수 발전소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나머지 양수 발전소를 비교를 해봐도 영양군의 최대 규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양수 발전소가 7개소가 있고 예. 건설
국민 양수발전소가 3개 지역입니다. 아, 모두 10개? 예. 예, 10개가 지금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서 7개 운영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양양 양수발전소가 영양군하고 같은 10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양양 발전소가. 여기가 이제 두 곳, 영양, 양양, 이렇게 1000메가와트고, 나머지는 다 뭐, 400, 500, 600. 예천이 좀 크네요. 예천이 한 800. 예천이 한 800메가와트, 800메가와트 정도 되고. 네. 잘 됐습니다. 아주 이번에. 예. 이번에 이제 영양군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영양군의 사업 예정지는 일월면 용화리입니다. 예. 그 사업 예정지가 일월면과 수비면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된 동화의 사업 예정지와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봉화군, 영양군 사업 예정지 멀지 않군요. 서로. 네. 예. 이제 뭐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 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부지, 하부지 모두 용화리 일원이고 예. 하부지에는 하부지가 대상지가 용화리 자연불황명 항굴이라는 곳인데 예. 총 한 14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아, 14가구. 예. 네. 이번에 그 신규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협력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특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41개소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술적, 환경적, 건설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화리가 최고의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사업 예정지가 대한민국에서 남은 유일한 대용량 부지라고 평가할 만큼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예. 양수발전소 유치를 준비하면서 다른 경쟁 시군과 비교했을 때 입지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서 예. 다른 대선지 선정에도 자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대용량 부지, 여기가 바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거였고요. 네. 자, 이번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양수발전소가 조기에 건립되어 우리 지역 안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특히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부터 주민소득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양보를 해주신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해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수원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가 건립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시작 단계입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고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주민들과 한수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히 조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 그 모두 14가구라고 하셨죠, 아까? 네. 이분들 다 만나보셨겠네요? 네, 그분들하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예. 매일 올라가서 주민들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현재 100% 다 동의가 된 거고요, 이주가? 이주는 예. 아직 저희들 이주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 발전소가 들어서는 예정지가, 예. 하부 저수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수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은 이제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가실 건지, 예. 뭐 개별 보상을 해서 떠나실지,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예. 그분들 모두 이주 단지를 모시고자 예. 주민들하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14가구 주민들 혹시 뭐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현재? 현재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고 주민들이 영양군을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의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양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통 큰 양보를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해주셨군요. 영양분을 위해서. 네. 자, 설비 용량이 1000메가와트, 즉 1기가와트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입니까? 예, 사업 규모가 1기가와트면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영양군의 설비 규모인 1기가와트는 현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원전, 울진이나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1개 소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1개랑 똑같은 거예요? 네, 원자력 1기가와트가? 발전소가 1기가에서 1.2기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영양군의 전국 최대 규모인 풍력 발전단지가 위치하고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발전 용량이 0.314기가와트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군요.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양 양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양은 영양군에서 한 해 소비하는 전력 양의 약 11배 정도가 되고요. 예. 타시도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경상북도의 전체 한 3% 정도의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영양양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예, 확실히 닿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랑 똑같다 하는 거. 예. 네. 자, 양수 발전소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양수 발전소가 건립돼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소 건립을 돌입하면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일자리가 대략 한 150개 정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둘째, 936억 원 정도의 발전 지원금을 통해서 주민 복리 재사업에 재투자하여 정주 여건도 한층 더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순수 공사비만 한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건설비가 투입이 되어 지역에 있는 중장비,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 자원을 우선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매년 14억 원 정도의 발전 장기 세원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 재정 규모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발전소 홍보관을 비롯한 발전소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로 매년 한 10만 명 이상의 방문하는 신규 관광 명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양수 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민 전체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150여 명의 정규 일자리 창출, 또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14억 원, 매년 14억 원의 장기 세원 확보, 또 관광 명소 확보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기대 효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팀장님.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기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영양군 농촌경제과 에너지 팀의 김동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우리 지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으로 살펴본 우리 지역 총선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저께였나요? 네.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지역 선거구가 다시 바뀔 수 있게 됐다. 이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안동 예천이 분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었어요. 네, 이게 지난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방행정학회죠. 그러니까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안을 짰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도청 신도시와 같이 있는 안동 예천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묶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개특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협의를 거쳐서 안동을 단독 선거구로 두고 예천을 분리해서 이걸 군의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과 묶는 방안을 핵정위에 건의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지난해 12월 5일 핵정위원회가 냈던 안을 보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서 울진을 떼내어서 의성, 청송, 영덕과 묶는 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울진을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오는 총선은 괜찮은데 이 23대 총선에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주, 영양, 봉화만으로는 선거구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예천을 분리하는 것이 맞고 안동은 지금 인구가 14만 9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 하한선이 13만 7천여 명 정도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안동은 단독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선거까지도. 네. 자, 안동 예천 지역구를 하나로 묶었던 그 이유가 생활권 단위로 선거구를 만들자. 게다가 또 도청 신도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안동 예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안동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은 반발. 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이 어제였습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 존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안동시장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 경북도청 신도시를 북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 선거구 분리에 있는 지역의 염원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던 이 권기창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현역인 김영동 국회의원도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예천에서도 지지세가 또 높았기도 했고 이 본인이 당선된 선거구가 안동 예천이었는데 이 본인의 지역구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분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이것도 제대로 못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동시장 반발하는 건 이해가 가고 행정통합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현역인 김영동 의원도 예천에서 지지세가 높았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은 그렇고 예천 쪽은 또 좀 다를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예천이 의성, 청송, 영덕과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 이 4개 군 가운데 예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됩니다. 많죠. 한 5만이 넘잖아요. 5만 5천 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천이 5만 5천 명이고 의성이 5만 86명, 영덕이 3만 4천 명, 청송이 2만 4천 명이다 보니 예천에 연고를 둔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천 출신 국회의원을 그동안 배출을 못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예천 선거구가 묶이면서 안동 출신의 김영동 의원. 그전에는 또 예천이 문경과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천 출신 의원 배출을 못 했는데 이제는 예천 출신 의원을 배출하지 않겠냐. 예천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천공항 아십니까? 알죠. 기억하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만들어진 거 수십 년 전이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한 지도 한 20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천공항이 만들어질 때 당시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있었어요? 네. 황익성 의원이 들어서면서 이 국회의원 명칭을 딴 공항 별칭이 붙기도 했거든요. 예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천 출신인 그동안 계속 총선 후보자로도 계속 거론돼 왔던 황정근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황정근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 이분이 이제 전에 그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그때 윤리위원장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도 줬고.
아, 그렇군요. 이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제 바로 예천 출신이다. 네.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예천 쪽은 좀 환영하는 네. 그런 분위기고 지금 김재원 의원 얘기했는데 여기 네. 이제 유력한 후보가 이제 의성, 청송, 영덕 쪽에 김재원 그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지도도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 예비 후보자들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쪽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애초에 울진이 좀 포함될 걸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해왔던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의성을 연고로 둔 예비 후보가 강성주, 김재원, 김태한 3명인데 의성 내에서 경쟁도 해야 되는데 예천 출신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선거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의성 쪽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이쪽도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 현역이 이제 박형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현역인 박형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 룰이 발표된 걸 보면 현역에 크게 불리하지 않는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보니 그동안 본인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왔던 그러니까 2년 전에 기초의원들을 본인이 공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경쟁자와 맞붙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뭐 의성 청송, 영덕과 붙었을 때는 이 본인이 그동안 당원 관리나 당 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지역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영주 출신이라서 경쟁 구도로 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현역의 공천 과정이 불리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게 낫다, 바뀌는 안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저께 나온 국회 정기특위 여야 합의 수정안이 나온 게 박형수 의원이 좀 힘을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예상도 있다면서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이 그 작년 12월에 선거구 핵정의가 안을 냈을 때 바로 이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었거든요. 그 박형수 의원이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후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이 이제 고향이죠. 네, 울진은 고향입니다. 그 박형수 의원이 그러니까 울진이 의성, 청송 그쪽에 가서 붙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김재원 전 의원하고 붙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주, 영양 기존에 했던 그 거기서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참 영주, 영양 이쪽은 우병우 전 수석 나온다는 얘기 있지 않나요? 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도 아주 강한 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당장 이번 주였습니다. 이 북부 지역과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경북 경산시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또 국민의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 여부도 끝까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럼 수정안 나온 대로 선거구 획정한 대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건지 이것도 좀 혼란스럽네요. 네, 이게 정개특위가 잠정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의 반발도 문제지만 정개특위 내에서 다른 교통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핵정위원회가 안을 제출한 걸 보면 민주당이 초반부터 반발했거든요. 줄이기로 했던 선거구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부천시 전북인데 이게 민주당이 대부분 이겼던 선거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들고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 곳들은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다. 이게 너무 국민의힘에 편파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안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이 상황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어느 쪽도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00% 여야가 모든 내용을 합의한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역에 안 정도만 제출했는데 이게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핵정위원회가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후 절차가 선관위 선거구 핵정위원회가 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정안을 국회에 내면 이걸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설 전에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선거구가 이렇게 선거 때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뭐 후보들도 그렇지만 유권자들도 혼선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선거구 핵정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핵정위원회가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5년에서 8년 단위로 계속 선거가 없더라도 안을 계속 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회의 과정 자체를 다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반면에 18개월 전에, 선거에 18개월 전에 구성을 하다 보니 이 안을 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 시한은 작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1년 전, 총선 1년 전. 근데 이게 18개월 전이면 이 법정 시한을 맞추려면 6개월 반 정도밖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의 전담기구를 또 설치하기도 하고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구 핵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번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 요구도 함께 좀 나와줘야 된다. 왜냐? 이후에도 계속 우리 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좀 독립적인 기구가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입김이 안 들어간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입김이 안 들어가는 독립적인 기구를 좀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 영국이 그렇다면서요. 예,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뭐 획정도 문제지만 인구 비례로만 간다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국가들 뭐 간단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인구 기준으로만 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헌법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들은 면적도 고려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국, 뭐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면적을 고려하거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구만 고려하지 말고 면적도 이제 고려해라. 아마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늘로 총선이 이제 68일 남았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선거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선거 때마다 이게 반복돼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지금까지 정치 TMI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